안녕하세요. 강준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내 경우 학생시대의 그 국사 시간에 가장 궁금했던 건 고조선이었습니다. 우리 역사 반만년의 반이 고조선이었다는데 삼국사기엔 취급도 안 되어 있고 삼국유사에는 한자로 적힌 내용이 겨우 450여자예요. 그거라도 전해준 그 일련의 공로는 인정하지만은 사실은 크게 아쉬움이 남더군요. 당시 내 의문 또는 그 불만은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면서 상고사를 다룬 우리 역사책은 왜 달랑 2권밖에 없을까? 그것도 뒤늦은 고려 때에 와서 집필된 2권. 그 중에 한 권인 삼국사기는 고조선을 아예 잘라버렸어요.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분이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조 영조 때에 이만운이라는 학자가 실학자 이덕무와 나눈 그 문답 내용이 기년아람의 서문에 실려 있는데 해당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옛 왕조에 대한 문헌적 증거는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 공이 탄식하며 대답했다. 당나라 이적이 고구려를 평정한 뒤 우리나라 서적을 평양에다 모아놓았는데 그 문물이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것을 꺼려 이를 모두 불살랐고 신라 말기에 완산을 점거한 견훤이 삼국의 유서들을 실어다 놓았으나 그가 패망하면서 모두 타서 재가 되고 말았으니 이것이 바로 3000년 동안 우리가 겪은 이대재앙입니다. 이덕무가 재앙이라고 한 것은 우리 상고사의 상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정말 대재앙이었죠. 오늘은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 역사적 진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지비사. 그 삼국유사의 흥법조에 보면은 이 연개소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대목이 실려 있습니다. 당서에는 개소문이 스스로 망리지라 했으니 중서령과 같다고 하였다. 또 신지비사의 서문에는 소문 대영홍이 서문을 쓰고 주석을 달았다고 했으니 소문이 직함인 것은 문헌으로 입증되지만 전해지기로는 문인 소영홍의 서문이라 하였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문장이 좀 복잡하지만은 정리를 해보면 문헌에 따라 대영홍 또는 소영홍으로 기재된 사람은 연개소문일 수도 있는데 그가 신지비사의 서문을 쓰고 그 주석을 달았다는 내용입니다. 신지비사가 원래부터 한문으로 쓰여진 책이었다면 연개소문이 따로 주석을 달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삼국유사에 딱 한 번 언급된 이 신지비사가 고려사에 다시 등장합니다. 고려 숙종 때 김위재가 남경천돈을 건의한 상소문 속에 인용된 신지비사의 문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울추와 저울접시처럼 저울대는 부소량이고 중심추는 오덕지이며 저울접시는 백가강이라 70개국 항복하여 조공 바치고 덕을 통해 신기를 수호받으니 머리와 꼬리의 수평을 잘 잡으면 흥하여 태평성대 보장 받지만
만약에 그 세 곳을 버린다면 왕업이 기울어지게 되리라. 이 10구절을 인용한 뒤 김위재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저울로 삼경을 비유한 것입니다. 송악은 부소이니 비유하자면 저울대이고 서경은 백아강이니 비유하자면 저울머리이며 삼각산의 남쪽은 오덕을 갖춘 언덕으로 비유하자면 저울추입니다. 고려 말 조선초 문신이었던 권근은 신지비사를 본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책 이름을 신지비설로 바꾸어 말한 기록이 신증동국 여지승남에 보입니다. 양촌 권근이 말하기를 신지비설에 삼경을 저울에 비유했는데 삼각산 남쪽으로 오덕구를 삼아 저울추에 비유하였다. 앞에 언급한 김위재나 권근이 언급한 송악, 서경, 삼각산 남쪽을 개성, 평양, 한양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단제 신채호는 그건 고려의 삼경인 것이고 고려의 세서울인 것이고 단군조선의 삼경, 단군조선의 세서울은 하얼빈, 안시성, 평양을 가리킨다면서 후세인들이 만주에 있던 지명을 한반도로 옮겨 우리 영토를 압록강 이하로 축소버렸다고 신랄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한문으로 번역된 그 신지비사는 본래 이두문으로 쓰여진 고조선의 역사책이었기 때문에 부소는 부소갑, 비서갑, 아사달 등과 함께 아스로 읽어야 하고 오덕은 오비, 안지, 안시 등과 함께 아리, 백아강은 낭랑, 평원, 평양 등과 함께 표라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삼경의 위치는, 세서울의 위치는 고조선을 위시한 우리나라 고대 국가들의 영토 문제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죠. 이와 관련하여 신지비사의 그 비사는 Sacred History가 되겠지만은 그 앞에 붙은 신지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3세기에 편찬된 그 진수의 삼국지, 동이열정 한조가 그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세력이 큰 자는 스스로 이름하여 신지라 했고 그 다음은 읍차라 했다. 여기 적힌 삼국지에 적힌 그 신지는 앞에 언급한 그 신지라는 한자와는 다르지만 어차피 대자, 곧 큰 사람을 음차한 것이었다고 하면 우리말에 이치, 저치할 때의 그 치자가 들어간 사람이란 뜻이죠. 치자가 들어간 신치 또는 신크치가 그 원형이었을 것으로 본 이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지, 신치, 큰 사람, 우두머리, 지배자, 통치자로 파악한 연구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조 쇼종대 학자 홍만종은 해동이적이란 책에서 신지는 단군시대의 선인이었다 라고 했고 조선조 영조 때의 실학자 안정복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길 신지는 단군시대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여 신지가 단군시대의 신선 같은 통치자나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또 조선 상고사를 펴낸 단제 신채호는 단군시대의 역사를 지필하는 사관의 호칭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지를 사관으로 볼 경우 신지비사는 단군시대의 사관이 기록한 숨겨진 역사, 시크릿 히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신지를 통치자로 볼 경우에 왕의 숨겨진 역사, 시크릿 히스토리가 되는 셈이죠. 이러미루어 신지비사는 단군 조선의 정사였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책이나 그와 유사한 책들은 현존하지 않는데, 모두에 언급한 이만훈의 기년아람에 따르면 고구려에 있던 책들은 당나라 이적이 불태웠고, 신라나 백제에 있던 책들은 견훤이 패망할 때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때까지는 단군시대의 역사서들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는 자주성을 중시하던 왕조였는데, 왕권의 훈요 10조에 이런 대목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동방은 예전부터 당나라 풍습을 흠모하여 문물과 예약 모두 그곳 제도를 쫓고 있으나, 나라와 환경이 다르면 인성도 각기 다르므로 반드시 같이 할 필요는 없다. 이 같은 자주적 풍토 속에서 김위재의 상소문 또한 가능했던 겁니다. 적어도 그가 상소문을 올린 고려 숙종원년, 곧 서기 1096년까지 신비지사는 존재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주요 활동 무대를 만주로 기록했던 이 책은 그럼 언제 사라졌던 걸까요? 분서령과 수서령. 조선조 태종실록에 이런 글이 보입니다. 사관 김상직에게 명하여 충주사고의 책을 가져다 바치게 하였는데, 신당서, 신비집, 책보원귀 등의 책이었다. 또 명하였다. 신비집은 펴보지 말고 따로 봉하여 올리라. 임금이 그 책을 보고 말하기를, 이 책에 실린 것은 모두 터무니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이다 하고 대언 유산울에게 명하여 이를 불사르게 하고 나머지 책들은 춘추관에 옮겨 소장토록 하였다. 인용문에서 축약된 명단은 주술적인 예언을 기록한 참의소도 많지만은 상고사를 다룬 역사서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신비집은 신비지사와 동일한 책이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연구자들이 많은데, 그렇게 볼 경우 고조선 정사인 신비지사나 그 비슷한 책들은 고려 숙종 때까지가 아니라 조선 태종 때인 1412년까지 존재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들 사서가 남아 있었다면은 고조선 역사는 고스란히 드러났을 겁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죠. 그 후 고조선에 대한 역사책들은 다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세종대왕 때까지는 신지에서 편찬한 책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용비어 천가가 알려줍니다. 양자강 나물거리샤 사자를 보내신들 칠대지왕을 리마가 리까 공주 강남을 저하샤 자손을 갈아치신들 구변지국이 사람 뜻이 리까. 이 문장을 현대어로 바꾸면 그 진시황이 양자강 남쪽을 거리시오 사자를 보내신들 이미 하늘에서 정한 7대 임금을 누가 막으리까? 이것이 첫 연이고요. 그 다음 연은 고려 태조가 공주의 강남을 두려워하시어 자손을 가르치신들 9번 바뀌리라는 이 나라 판국이 어찌 사람의 뜻이리까? 라고 풀이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 뒤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국은 도국을 뜻하는 것으로 구변도국은 신지에서 펴낸 도참서의 이름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대 수도 결정을 말하고 그 판국이 모두 9번 바뀌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한다. 우리 왕조가 천명을 받아 도읍을 세운 일도 포함된다. 이 주석에 신지가 다시 등장합니다. 신지라는 사관이 펴낸 연서 이름이 구변도국인데 고조선부터 조선조까지 수도가 모두 9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고사를 다룬 도참서였던 거죠. 이렇듯 어딘가 숨겨놓았던 책들이 다시 나돌기 시작하자 태종의 분서령으로부터 45년이 지난 서기 1457년 세조실록에 이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팔도 관찰사에게 알리기를 고조선비사, 조대기, 표은 삼성밀기, 안암노원, 동중 삼성기 등의 문헌은 사적인 곳에 소장하지 말아야 하고 만일 소장한 사람이 있다면 자진해서 바치도록 하라. 자발적으로 바친 책에 대해선 다른 서책으로 교환해 줄 것이니 이를 공사간에 또 관청과 사찰에도 널리 알리도록 하라고 하였다. 책 명단이 길기 때문에 인용문에서는 내가 일부러 축약을 했어요. 그 대신 그것을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용문 기사에 보이는 그 고조선 비사는 앞에 언급했던 신지비사나 신비집이 금서가 된 이후에 책 이름을 슬쩍 이런 식으로 바꾸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조선 역사를 다룬 책은 이때 다 수거가 되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세조의 아들인 예종은 즉위하자마자 다시 수소령을 내립니다. 예조의 정교하기를 주남일사기, 지공기, 표운천사, 삼성밀기 및 모든 천문, 지리, 음양에 관계된 서적을 집에 갖고 있는 자는 거주하는 고을에 바치라. 숨긴 자는 차명에 처한다. 이를 속히 나라 안팎에 알리라. 열거된 수많은 책들 가운데 고조선 비사나 신지 비사 또는 신비집이 보이지 않는 걸로 미루어 그 책들은 사라진 것 같은데 명단에 보면 삼성밀기라는 책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고조선과 신선교에 관한 책은 아직도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종 때의 수고령은 한층 더 강화된 법령이에요. 숨긴 자는 차명에 처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런 책들은 다 수고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세조의 손자인 성종은 즉위하자마자
또다시 수소령을 내립니다. 각도의 관찰사에게 교서 내리기를 전날 주남일사기, 지공기, 표운천사, 삼성밀기 등 모든 천문, 지리, 음양서적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올려보내라는 명을 이미 내렸으니 도대체 고려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책들을 왜 조선조에 들어와서 없애려고 이토록 집요하게 몇 대에 걸쳐 지랄을 쳤던 걸까요? 네, 속어이지만 난 지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게 지랄이 아니고 뭡니까? 그들이 지랄을 친 데는 유교 확립과 진흥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은 말이죠, 본래 요동정벌에 나섰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한 뒤에 세워진 나라인데 그 과정에서 선비들과 백성들의 반발에 부닥쳐 왕권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자연 그 명나라의 힘에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에 명나라에선 정작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제후국이 되겠다고 머리를 조아렸던 거예요. 그 후 두 차례 왕자의 난을 거쳐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의 경우에도 지지 기반이 약해 더욱 명나라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 논리를 뒷받침한 것이 대국 숭상의 조선 유교였죠. 소중화를 자처하게 된 조선은 사사건건 대국의 눈치를 스스로 살피고 비위를 맞추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고사를 다룬 신지비사 등의 역사서가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김위재가 인용한 신지비사의 10구절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엔 그 삼경이야기와 더불어 70개국 항복하여 조공 바치고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건 고조선의 영토를 묘사한 표현이에요. 70개국이면 만주 정도가 아니라 중국 대륙으로까지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신지비사 등의 상고시대 대륙 여러 나라가 고조선에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다면, 그래서 그 내용이 명나라 황제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막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에 태종 이방원은 괴탄하고 불경하다, 우리말로 하면 터무니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런 책들을 모두 태워버리라는 그 분서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태종에 이어 세조로 이어지고 그 아들인 예종은 책을 숨긴 자는 차명에 처한다는 엄명까지 내리고, 이게 다시 성정으로 이어지는 저 해괴한 지랄 때문에 왕권은 강화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네 상고사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백성들은 자신의 뿌리를 모르게 된 겁니다. 정말 엄청난 비극이죠. 당시 집권자들은 정말 역사와 민족 앞에 큰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조선시대는 6.25 이후의 것은 모두 그 사문난적으로 매도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이 되었죠. 물론 유교는 유교 나름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완결성을 유교 자체에서 찾으려 들기 때문에 유교 이외의 다른 지적 호기심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유교의 최대 병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풍조에서는 다른 지적 호기심의 결정판인 과학 같은 것이 발전할 수가 없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상공업 같은 것도 발전할 수가 없어요. 또 모든 좋은 것들은 유교의 본산인 대국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서 삼경 같은 공부만 한 조선 선비들에게는 막 고려 때까지 이어지던 그 한민족의 자주성이 사라지고 정체성도 사라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 풍조까지 생겨났던 겁니다. 특히 구한말과 그 이후 일제강점기 및 6.25 등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었던 그 엽전 사상, 패배주의의 전형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기력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대중문화 쪽에서는 소프트 파워 강국이라고들 해요. 네, 자신감을 가지고 잃어버린 상고사를 회복해야죠. 압수된 20만 건. 같은 조선조라 해도 이세계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그의 수제자였던 정몽주 문화에서도 수학했던 고려말 조선초의 저명학자 권근의 경우를 보면 유교에 물든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상고사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아직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엿볼 수 있는 시 한 편을 소개하기로 하죠. 시의 제목이 태고의 세상을 연 동이주, 동이의 주인, 동이왕, 다시 말하면 단군, 이 한 단어로 그는 자기가 동이족의 후예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 표시를 한 겁니다. 시 제목 밑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옛날 신인이 단목 아래로 내려왔다. 나라 사람들이 그를 세워 임금으로 삼았고 이로 인해 단군이라 불렀다. 때는 요임금 원년 무진년이었다. 그 뒤에 다음과 같은 오온절구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 아득한 옛날 단군이 나무 밑에 내려온 뒤에 임금되어 나라를 다스렸는데 시기는 요임금과 같은 때였지. 전해진 세대수를 알 순 없지만 태수론 이미 1000년 지나갔고요. 나중에 온 기자가 대신할 때도 똑같이 조선이라 이름하였네. 우리 상고사의 원점인 단군이 고려말 조선초의 학자에게는 그래도 아직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단군을 둘러싼 그 신화적인 요소는 상고시대의 표현 방식이 그러했다는 것을 감안해야지 역사적 사실이 아닌 실화나 설화로만 치부해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조선을 강점한 후 일제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항이 바로 우리 상고사를 무너뜨리는 작업이었고 그 붕괴 작업의 핵심이 단군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허무맹랑한 설화나 신화로 둔갑시켜버리는 일이었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는 조선 식민지를 영구화시키고 그것도 그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선인은 무능하고 열등하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예로부터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총독 정치가 오히려 은총이다. 이런 개떡 같은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저들은 역대 조선의 강력을 한반도로 국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둘로 나누어 가지고 북쪽은 한사군이다 뭐다 해서 상고시대부터 중국의 식민지였고 남쪽은 임나 일본보다 뭐다 해가지고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식의 논리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막 그런 논리의 선봉대가 바로 조선사 편수회였던 건데 그 잔재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실은 저들의 실증주의에 반박할 사료가 마땅치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 불태워서 사라지고 없었던 거예요. 만일 신지비사나 신비집이나 고조선 비사 같은 책이 한 권만 남아 있었더라도 그런 논리를 펼 수도 없고 통할 리도 없었겠죠. 70개국이 항복을 해서 조공을 바친다는 내용이 그리고 고조선의 강력이 한반도에 국한되었던 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만주, 더 나아가선 중국 대륙까지 확장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문헌으로 남아 있었다면 조선의 강력이 한반도에 국한된다는, 나아가 조선민족이 무능하고 열등해서 예로부터 타국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저들의 논리가 무너지죠. 이에 저들은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역사서를 대대적으로 수색 압수하기 시작합니다. 신지비사 같은 고조선 정사는 아니라 해도 여기저기 흩어진 사료나 구전 같은 걸 바탕으로 새로 집필된 구한말 또는 일제강점 이후의 역사서도 압수의 대상이 되었죠. 포인트는 단군이었어요. 왜? 조선 산고사가 단군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군을 설화 형식으로 서술한 거면 그냥 놔두지만 단군이 정사로 기록된 역사책은 다 압수해서 불태웠습니다. 1910년 11월 19일 일제강점이 시작된 해였죠. 1910년 11월 19일 일제의 출판물 압수 시작을 알리는 조선총독부 관보 제69호의 포고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출판물은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융의 3년 법률 제6호 출판법 제12조 및 제16조에 의해 그 발매 및 배포를 금지하고 해당 인쇄본 및 각판 인쇄본을 압수한다. 명치 43년 11월 19일 조선총독부 경무총장 아카시 모토지로. 관보에 실린 압수서적 명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명단에 신지비사 같은 옛 문헌은 보이질 않고 대부분이 구한말 이후에 새로 저작된 책들인데 그 가운데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책들이 중심입니다. 이렇게 조선을 강점한
1910년부터 1937년까지 압수한 서적이 모두 20만 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일제는 한국을 강제 병탄한 직후인 1910년 1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헌병과 경찰을 동원 전국 각지의 서사, 향교, 서원 등에서 우리나라의 각종 사서, 열전, 충의록 등 20여만 구원을 압수한 것을 비롯 1937년까지 5차례에 걸쳐 단군 관계기록 등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수많은 서적을 압수해 불태워버린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일제는 새로 조선사를 편찬하면서 단군을 신화인 것처럼 조작, 조선상고사를 말살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단군관계 사료수집가인 변호사 이상시 씨가 28년간 수집 200자 원고지 500장에 정리한 일제의 한국상고사 말살 실태조사서와 관련 자료를 조선일보사에 보내와 밝혀졌다. 여기서 한층 개탄스러운 점은 흔히 말하듯 상고사를 없앤 건 일제가 아니라 조선조였다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역사의 앞부분을 우리가 잘라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일제가 들어와서 모든 걸 반도 안에 구겨넣는 이른바 식민사관을 주입시킬 수가 있었던 거고, 최근엔 그걸 다시 견강부해와 우격다짐으로 덧칠하는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작업에 우리가 분노는 하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휘둘리게 된 겁니다. 네, 다시 복원을 해야죠. 복원해야만 합니다. 사라진 왕궁도 땅 밑에 파묻힌 주춧돌이나 기와조각, 그리고 여기저기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기록들을 모아 맞추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그걸 조금씩 복원해서 나중엔 비슷한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상고사도 조금씩이나마 복원을 해 나가야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우선 흩어진 사료들을 일부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지만, 다음번 강의는 사라진 고조선 문자도 좀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뭔가 있기는 있었어요. 신지비사를 기록한 고조선 문자, 그런 걸 좀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단순 주장이 아니라 사료로 확인되는 고조선 문자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점을 예고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